삼성 없이는 모든 공장이 마비됩니다. 지금 일본 경제가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토요타의 모든 생산 라인이 멈춰섰기 때문인데요. 불과 일주일 전 모든 자동차에서 삼성 배터리를 빼겠다고 선언한 토요타. 삼성 정도는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고 믿은 일본은 경제 안보를 빌미로 삼성을 완전히 추방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선언 48시간 뒤 일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대체 배터리는 검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고 토요타 모든 생산 라인이 멈추고 말았죠. 72시간 뒤면 재고가 바닥나는 최악의 상황. 일본 자동차공업협회의 긴급 결론은 바로 대체 불가. 바로 그때 일본이 움직였습니다. 비공개 채널로 서울에 연락해 살려달라고 매달린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삼성이 보여준 대역전의 72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토요타 하이브리드가 왜 세계 최강인지 아시나요? 엔진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연비가 뛰어나서도 아니에요. 배터리입니다. 엔진과 모터를 이어주는 배터리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배터리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옵니다. 우리는 그걸 의존이라 불렀어요. 끊어야 할 사슬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나카무라 겐지, 내각부 경제안보국 공급망위기대응 국장입니다. 25해 공직 경험으로 저는 그 사슬을 끊을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확신이었는지 사흘 만에 깨달았습니다. 2025년 11월 27일이었어요. 경제산업성 대회의실에 업계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가와사키 심의관이 단상에 섰죠.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석 달입니다. 석 달 안에 한국 배터리 의존도를 제로로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환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뿌듯했습니다. 경제안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추진해 온 방향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느낌이었거든요. 가와사키가 배포한 일정표에는 단계별 전환 계획이 빼곡했어요. 첫 달에 대체 업체 선정, 둘째 달에 시험 가동, 셋째 달에 완전 전환. 깔끔한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회의가 끝난 뒤 가와사키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나카무라 국장, 반응이 좋습니다. 업계도 환영하고 있어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죠. 수고하셨습니다. 일정대로만 가면 문제 없겠네요. 가와사키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대체 업체들한테 이미 연락이 갔습니다. 다음 주면 샘플이 들어올 겁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전화기가 울렸어요. 토요타 아이치 공장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다나카 도시로 공장 운영총괄이었죠. 국장님, 방금 발표 내용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걸리는 게 있는 듯한 톤이었죠. 저는 대수롭지 않게 받았습니다. 다나카 씨, 좋은 소식 아닙니까? 드디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나카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국장님, 검사 기준 말입니다. 대체 업체들이 우리 기준을 맞출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검사 기준이라니,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 바로 이해가 안 됐거든요. 기준이야 조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나카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하이브리드 배터리는 검사 항목이 12개입니다. 추적 기록까지 포함하면 서류만 수십 장이에요. 새 업체가 이걸 석 달 안에 갖출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이 불편했습니다. 현장은 늘 보수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라고 치부했어요. 다나카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조달팀에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나카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덧붙였죠. 국장님, 저희 라인 재고가 사흘치밖에 안 됩니다. 배터리 공급이 끊기면 라인이 바로 멈춰요. 사흘, 72시간. 그 숫자가 귀에 들어왔지만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고야 늘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나카의 질의서가 내각부로 올라왔을 때도 저는 우선순위를 낮게 매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첫 번째 실수였어요. 며칠 뒤 조달팀 보고가 도착했습니다. 해외 업체 3곳에서 즉시 협의 가능이라는 회신이 왔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역시 대안은 있었던 거죠. 중국 업체 하나, 유럽 업체 하나, 국내 업체 하나. 숫자만 보면 충분해 보였어요.
보고서에는 각 업체의 생산 능력과 단가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깔끔한 표였어요. 저는 그 표를 믿었습니다. 표 안에 없는 것들이 문제라는 걸 몰랐거든요. 검사 기록, 추적 체계, 품질 인증. 그런 것들은 표에 숫자로 안 나오잖아요. 그날 저녁 총리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라키 비서관이었습니다. 나카무라 국장, 내일 아침 보고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긴장했습니다. 총리실이 직접 챙긴다는 건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뜻이었거든요. 네. 준비 중입니다. 대체 업체 현황과 일정을 정리하고 있어요. 아라키의 목소리는 차가웠죠. 리스크 항목도 넣으세요. 총리님께서 리스크를 수치로 보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긴장이 더해졌어요. 실패하면 안 된다는 압박이 밀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스크 분석까지 포함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밤새 팀원들과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대체 가능성, 일정 준수율, 비용 변동폭, 숫자들을 늘어놓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검사 기준 충족 여부라는 항목은 보고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팀원 한 명이 물었어요. 국장님, 검사 기준 쪽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다나카가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확인이 안 된 걸 넣을 수는 없었어요. 아직 확인 안 됐으니까 빼자. 나중에 추가하면 되지. 그게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확인 안 된 건 없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확인했어야 하는 거였어요. 다음 날 언론 브리핑 자료가 돌았습니다. 경제 독립이라는 단어가 제목에 박혀 있었어요. 기자들은 열광했습니다. 드디어 한국 의존에서 벗어난다는 기사가 쏟아졌죠. 저는 그 기사들을 보면서 묘한 불안을 느꼈어요.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직 시험도 안 했는데 벌써 성공한 것처럼 떠들고 있었습니다. 언론이 만들어낸 기대가 우리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그런데 그 불안을 입 밖에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거든요. 모두가 환호하는데 저 혼자 걱정을 늘어놓을 수는 없었어요. 그 무렵 토요타 내부에서 긴급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대체 배터리 시험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다나카가 보낸 문서였습니다. 그는 시험 없이 전환하면 라인이 멈출 수 있다고 적었어요. 저는 조급해졌습니다. 시험을 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석 달 안에 끝내야 하는데 시험에 몇 줄을 쓸 수는 없었어요. 일정이 밀리면 총리실에 뭐라고 보고하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저는 병행하라고 지시했어요. 전환 준비와 시험을 동시에 하라고요. 현장에서 무리라고 했지만 저는 밀어붙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모한 판단이었어요. 그날 오후 도쿄증권거래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리스크 담당 스즈키였어요. 국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바쁜 척 대답했죠. 짧게 하세요. 지금 보고서 마무리 중입니다. 스즈키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주가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이 발표되면 늘 그렇잖아요. 스즈키는 잠시 망설이더니 덧붙였어요. 이번엔 좀 다릅니다. 토요타 협력사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내부자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어요. 시장은 늘 과민 반응을 한다고 치부했거든요. 사전 경고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게 세 번째 실수였습니다. 현장도 시장도 모두 같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저는 듣지 않았어요.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죠. 정말 석 달 안에 될까? 다나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12개 검사 항목, 사흘치 재고. 그런데 저는 그 질문을 곧바로 지워버렸어요. 안 될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일본 아닌가? 세계 최고의 제조업 강국 아닌가? 한국 배터리 없이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흘 뒤 토요타 라인이 멈췄어요. 제가 무시했던 모든 경고들이 현실이 됐습니다. 다나카의 질문, 스즈키의 경고, 그 모든 것들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끊으려 했던 건 사슬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혈관이었어요. 발표 다음 날이었습니다. 경제산업성에서 공식 브리핑 자료가 배포됐어요. 첫 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죠. 90일 내 전환 완료. 석 달이라는 말이 이제 공식 문서에 찍힌 겁니다. 저는 그 자료를 받아들고 잠시 멈췄어요.
어제까지는 목표였는데 오늘부터는 기한이 됐거든요. 목표는 조정할 수 있지만 기한은 다릅니다. 지키지 못하면 실패해요. 저는 그 무게를 느꼈습니다. 가와사키 심의관이 브리핑을 주도했어요. 그는 기자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했죠. 90일입니다. 이 기간 안에 한국 배터리 의존도를 제로로 만들겠습니다. 대체 공급선은 이미 확보됐고 업계도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어요. 질문이 쏟아졌죠.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토요타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가와사키는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본 제조업의 저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브리핑장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뿌듯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가와사키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대체 업체들한테서 샘플도 안 들어왔는데 벌써 확보됐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자신감이 근거가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분위기에 휩쓸린 건가? 브리핑이 끝난 뒤 제 사무실로 문서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일본 자동차공업협회, 그러니까 JAMA에서 온 거였어요. 보낸 사람은 미야자키 사치코, 리콜 및 안전 분석관이었죠.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문서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급속 전환 시 리콜 위험 분석. 저는 펼쳐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불편한 내용이었어요. 미야자키는 과거 사례를 정리해뒀더군요. 배터리 공급선을 급하게 바꿨다가 리콜로 이어진 케이스들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 유럽에서 있었던 일, 숫자도 있었어요. 리콜 비용, 소송 금액, 브랜드 신뢰도 하락폭. 저는 읽으면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 이런 걸 지금 보내는 거지? 타이밍이 안 좋다고 생각했어요. 문서 마지막에 미야자키의 의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90일 전환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나 검사 기준을 유지할 경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준을 낮추면 리콜 위험이 급상승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어요. 기준을 유지하면 불가능하고 기준을 낮추면 위험하다. 그럼 어쩌라는 건가?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문제만 제기하고 해결책은 없잖아요. 저는 그 문서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자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앞으로 나가야 할 때니까요. 그날 오후 총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라키 비서관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죠. 나카무라 국장, 총리실 경제안보회의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어떤 결정입니까? 핵심 부품 해외 의존을 국가 리스크로 공식 분류했습니다. 배터리도 포함됩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국가 리스크라는 건 최상위 우선순위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이 프로젝트는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아라키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하나 더 전합니다. 총리님께서 라인 스톱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라인은 멈추면 안 됩니다. 저는 대답했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라인 스톱은 안 된다. 그런데 90일 안에 전환도 해야 한다. 2가지를 동시에 하라는 건데 현장에서는 둘 다 어렵다고 하고 있었어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어느 쪽을 우선해야 하는 건가? 그런데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총리실이 말한 대로 해야 하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다나카한테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토요타 아이치 공장 현황이었어요. 저는 펼쳐보자마자 한숨이 나왔습니다. 검사 공정 변경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다나카는 이렇게 적었어요. 현재 검사 인력으로는 새 배터리 적용 시험과 기존 라인 운영을 병행할 수 없습니다. 추가 인력 배치 또는 일정 조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들고 가와사키에게 갔습니다. 그는 제 말을 듣더니 손을 저었어요. 나카무라 국장, 현장은 늘 그런 식입니다. 안 된다고 하면서 결국 해내요. 밀어붙이면 됩니다. 저는 반문했죠. 그런데 인력이 진짜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와사키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건 토요타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우리는 기한만 지키면 돼요. 90일. 이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와사키의 태도가 완강했거든요. 그는 이미 결정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논의의 여지가 없었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현장이 정말 해낼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의문을 입 밖에 꺼내지는 못했어요. 그날 오후 조달팀에서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해외 업체 3곳과
샘플 테스트 일정이 잡혔다는 거였어요. 중국 업체가 다음 주, 유럽 업체가 그 다음 주, 국내 업체가 월말. 저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구체적인 진전이 있는 거였거든요. 팀장이 보고하면서 말했어요. 샘플이 들어오면 바로 시험에 들어갑니다. 문제 없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됐네요. 일정대로 진행하세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샘플 테스트가 통과될 거라는 보장이 없었거든요. 미야자키가 보낸 문서가 떠올랐어요. 검사 기준을 유지하면 불가능하다는 그 문장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해볼 때까지는 모르는 거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저녁 무렵 스즈키한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도쿄증권거래소 리스크 담당이었죠. 그는 어제보다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국장님, 오늘 종가 확인하셨습니까? 저는 안 봤다고 대답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습니까? 스즈키가 말했죠. 토요타 협력사 쪽 변동성이 더 커졌습니다. 어제보다 폭이 넓어요. 공매도도 늘고 있습니다.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스즈키 씨, 정책 발표 후에 주가가 움직이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며칠 지나면 안정될 겁니다. 스즈키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패턴이 좀 이상해요.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뭔가 구체적인 정보에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귀찮아졌어요. 구체적인 정보라니요. 무슨 정보가 있겠습니까? 스즈키가 대답했어요. 저도 모릅니다. 그냥 느낌이에요. 혹시 현장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싶어서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계획대로 진행 중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스즈키의 말이 신경 쓰였어요. 현장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다나카의 보고가 떠올랐습니다. 미야자키의 경고도요. 다들 비슷한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내각부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경제안보국 간부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의제는 대외 커뮤니케이션 점검이었죠. 회의 중반에 한 간부가 손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언론 톤이 좀 과열된 것 같습니다. 경제 독립, 한국 배제 이런 표현이 너무 자극적이에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조절할 필요가 있겠네요. 브리핑 자료 표현을 좀 누그러뜨릴까요? 그런데 다른 간부가 반대했어요. 지금 톤을 바꾸면 뒷걸음질 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론이 정부가 흔들린다고 쓸 거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톤을 유지하면 나중에 위험하고, 톤을 바꾸면 지금 당장 위험해요.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일단 유지합시다. 상황 봐가면서 조절하죠.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총리실은 라인 스톱을 최악으로 본다고 했고, 경제산업성은 92를 못 박았어요. 현장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고, JAMA는 리콜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죠. 시장은 불안하게 움직이고, 내부에서는 언론 톤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모든 방향에서 경고가 오는데, 저는 앞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다나카였습니다. 국장님, 첫 번째 샘플이 도착했습니다. 내일부터 시험 들어갑니다. 저는 반가웠어요. 잘 됐네요. 결과 나오면 바로 알려주세요. 다나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를 봤는데 검사 기준 맞추기 쉽지 않아 보여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일단 시험부터 하죠.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어요. 다나카도, 미야자키도, 스즈키도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렵다고, 위험하다고, 조심하라고. 그런데 저는 그 목소리들을 무시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기한은 정해졌고, 총리실은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달리는 기차 위에 올라탄 거였습니다. 내릴 수 없었어요. 시험 결과가 도착한 건 사흘 뒤였습니다. 다나카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죠. 국장님, 로그 보내드렸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컴퓨터를 열었습니다. 메일함에 파일이 와 있었어요.
제목은 샘플 시험 결과 1차 보고였죠. 저는 클릭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자마자 숨이 막혔어요. 탈락이었습니다. 첫 번째 샘플, 중국 업체 제품. 검사 항목 12개 중 4개에서 기준 미달. 저는 스크롤을 내렸어요. 두 번째 시험, 같은 샘플, 또 탈락.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전부 탈락이었습니다. 저는 다나카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다나카 씨,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7번이나 떨어졌다고요? 다나카가 대답했죠. 네, 국장님. 7번 연속입니다. 같은 항목에서 계속 걸려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떤 항목입니까? 충방전 사이클 안정성, 온도 변화 대응, 셀 균형 유지. 이 세 개가 반복해서 문제입니다. 한국 배터리는 이 항목들에서 한 번도 문제가 없었어요. 라인 자체가 그 특성에 맞춰져 있거든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라인이 배터리에 맞춰져 있다. 그 말의 의미가 뒤늦게 들어왔어요. 배터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라인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다나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터리만 교체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셨죠? 그게 아닙니다. 하이브리드는 배터리 특성과 제어 시스템이 묶여 있어요. 단기 전환은 사실상 재설계입니다. 재설계, 그 단어가 머릿속에 박혔어요. 저는 90일 안에 부품 하나 바꾸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공장 전체를 다시 짜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고하지? 총리실에 뭐라고 말해야 하나? 그날 오후 저는 아이치로 내려갔습니다.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신칸센에서 내려 공장으로 향하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다나카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 계산한 겁니다. 대체가 아니라 재설계라면 90일은커녕 1년도 부족할 수 있어요. 공장에 도착하자 다나카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저를 시험동으로 안내했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그가 말했죠. 국장님, 현장 QA 팀장이 직접 설명드릴 겁니다. 저보다 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시험동에 들어서자 젊은 엔지니어가 일어섰습니다. QA 팀장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그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시험 데이터를 펼쳐놨습니다. 국장님, 이게 7번의 시험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저는 보드를 봤습니다.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어요. 빨간 선이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는 지점이 표시돼 있었죠. 한 번이 아니라 매번 같은 구간에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QA 팀장이 설명했어요. 충방전 사이클에서 전압 강화가 기준을 넘어섭니다. 한국 배터리는 이 구간에서 안정적이에요. 우리 라인 세팅이 그 특성에 맞춰져 있거든요. 대체 배터리는 특성이 달라서 라인 세팅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라인 세팅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QA 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2주가 걸려요. 그것도 모든 검사 항목을 다시 세팅한다는 전제에서요. 그리고 그동안 라인은 멈춰야 합니다. 2주, 라인 정지. 저는 그 조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총리실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였거든요. 다나카가 옆에서 말했어요. 국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라인이 멈추면 협력사 납품도 같이 멈춥니다. 저희 라인 하나가 서면 부품 공급하는 업체 수십 곳이 연쇄로 영향받아요. 작년에 반도체 부족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그때 협력사 3곳이 문 닫았습니다. 저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라인 하나가 아니라 생태계 전체가 흔들린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상태로 계속 시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QA 팀장이 대답했어요. 같은 결과가 반복될 겁니다. 배터리 특성이 안 맞으니까요. 저희는 중단을 권고드립니다. 이대로 가면 시간만 낭비해요. 중단. 그 단어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시험을 중단하면 전환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계속해도 결과가 안 나온다면 중단하는 게 맞는 거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장을 나서면서 다나카가 조용히 말했어요. 국장님, 저도 처음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배터리 바꾸는 게 뭐가 어렵겠나 싶었죠. 그런데 현장에서 직접 보니까 다르더군요.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있어도 배터리가 멈추면 같이 멈춥니다. 그게 구조예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가 맞았거든요.
저는 책상에서 숫자만 보고 결정을 내렸어요. 현장을 몰랐습니다. 도쿄로 돌아오는 신칸센 안에서 미야자키한테서 메일이 왔습니다. 새로운 문서였어요. 제목은 기준 하향시 리콜 위험 분석, 최종본이었죠. 저는 열어봤습니다. 미야자키는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뒀어요. 검사 기준을 하향 조정할 경우 리콜 발생 확률이 현행 대비 3배 이상 증가합니다. 기준 하향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문서 하단에 미야자키의 서명이 있었어요. 날짜와 함께요. 그녀는 자기 이름을 걸고 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저는 그 서명을 보면서 무거워졌어요. 기준을 낮추면 리콜이고 기준을 유지하면 전환 불가. 어느 쪽을 선택해도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내각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현장 점검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시험 로그와 QA팀 분석, 미야자키 문서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회의실에는 경제산업성 가와사키도 와 있었죠. 저는 스크린에 자료를 띄우면서 말했어요.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샘플 시험이 7번 연속 탈락했습니다. 원인은 배터리 특성과 라인 세팅의 불일치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현장 QA팀은 시험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라인 세팅을 바꾸려면 최소 2주가 필요하고 그동안 라인은 멈춰야 합니다. 가와사키가 손을 들었어요. 잠깐요. 나카무라 국장.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포기하자는 건가요? 저는 대답했죠. 포기가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90일 안에 전환하려면 기준을 낮춰야 하는데 JAMA 분석에 따르면 그러면 리콜 위험이 3배로 뜁니다. 가와사키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리콜 위험은 예측일 뿐입니다.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저는 미야자키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JAMA 공식 분석입니다. 미야자키 분석관이 서명했어요. 기준 하향은 권고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회의실에 긴장이 흘렀어요. 가와사키와 저 사이의 기류가 달라졌거든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럼 보고서에 재설계 필요라고 쓸 겁니까? 그러면 90일 계획은 사실상 폐기되는 겁니다. 총리실에 그렇게 보고할 수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 문구를 넣으면 지금까지 한 모든 게 물거품이 됩니다. 언론에 발표한 것도, 업계에 약속한 것도요. 그런데 넣지 않으면 거짓 보고가 되는 거였죠. 다른 간부가 끼어들었어요. 문구를 좀 부드럽게 할 수는 없습니까? 재설계보다는 추가 검토 정도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장 상황을 보면 추가 검토로는 안 됩니다. 본질적인 구조 문제입니다. 가와사키가 책상을 쳤어요. 나카무라 국장, 겁먹지 마세요. 대체 샘플을 더 투입하면 됩니다. 한 업체가 안 되면 다른 업체로 가는 거예요. 아직 유럽 업체랑 국내 업체 샘플도 안 들어왔잖습니까? 저는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겁먹지 말라고요. 현장에서 7번이나 실패했는데 그게 겁의 문제입니까? 저는 참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추가 샘플은 투입할 겁니다. 하지만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과는 같을 겁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어요. 재설계 필요, 문구는 일단 보류됐습니다. 대신 추가 시험 진행 중이라는 애매한 표현이 들어갔죠. 저는 회의실을 나서면서 생각했어요. 우리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시간만 끌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인정하면 모든 게 무너지니까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럽 업체 샘플이 도착한 건 그로부터 닷새 뒤였습니다. 저는 조달팀 보고를 받자마자 희망을 품었어요. 중국 업체가 안 됐으니 유럽 업체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독일 기업이었습니다. 자동차 부품으로 유명한 곳이었죠. 저는 결과를 기다렸어요. 이틀 뒤 다나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국장님, 유럽 샘플도 탈락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들으니 다르더군요. 어떤 항목입니까? 이번엔 추적 기록이 문제입니다. 토요타 기준은 배터리 셀 하나하나의 생산 이력을 요구해요. 어느 공장에서 언제 만들어졌는지, 어떤 검사를 통과했는지. 유럽 업체는 그 수준의 기록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기록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나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들 수는 있죠. 하지만 시스템을 갖추는데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은 불가능해요. 6개월. 90일이 아니라 6개월. 저는 그 숫자에 머리가 멍해졌어요. 우리가 세운 계획이 얼마나 허언됐는지 그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조달팀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팀장의 설명을 들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국장님, 새 업체 모두에게 즉시 납품 가능 여부를 재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전부 불가입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세 곳 다요? 처음에는 협의 가능이라고 했잖습니까? 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협의는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토요타 검사 기준을 제시하니까 태도가 바뀌었어요. 12개 검사 항목, 추적 기록 체계, 품질 인증 서류. 이걸 90일 안에 갖출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말을 잇지 못했어요. 처음에 받았던 그 깔끔한 표가 떠올랐습니다. 생산 능력, 단가, 협의 가능 여부. 숫자는 다 있었는데 정작 중요한 건 없었어요. 검사 기준을 맞출 수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었던 겁니다. 회의실을 나서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가와사키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강경했죠. 나카무라 국장, 내일 경제산업성에서 긴급회의 엽니다. 검사 항목 조정 안건을 상정할 겁니다. 저는 멈칫했어요. 검사 항목 조정이라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가와사키가 대답했습니다. 12개 항목 중 일부를 면제하는 겁니다. 핵심 항목만 남기고 나머지는 빼면 대체 업체들도 통과할 수 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면 안전 기준이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가와사키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카무라 국장, 지금 안전을 따질 때입니까? 라인이 멈추면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일단 돌리고 나서 기준은 나중에 올리면 됩니다. 저는 그 논리가 위험하다고 느꼈어요. 기준을 낮춰서 통과시키고 나중에 올린다. 그 사이에 사고가 나면 어쩌려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회의에는 참석하겠습니다. 하지만 JAMA 분석 자료도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가와사키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곧바로 미야자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가 받았죠. 미야자키 씨, 내일 경제산업성 회의에 검사 항목 면제 안건이 올라옵니다. 반대 자료 준비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미야자키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그건 제가 이미 경고한 내용입니다. 면제는 사고로 직결돼요. 문서 보강해서 내일 아침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경제산업성 회의실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가와사키가 먼저 발언했어요. 그는 스크린에 표를 띄웠죠. 검사 항목 12개 중 핵심은 5개입니다. 나머지 7개는 부수적이에요. 이 7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면 대체 업체들이 즉시 납품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에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한시적이라면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가와사키가 대답했죠. 1년입니다. 1년 안에 업체들이 기준을 갖추면 됩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잠깐요, 가와사키 심의관. 그 7개 항목이 부수적이라는 근거가 뭡니까? 가와사키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실무진이 검토한 결과입니다.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은 적다고 판단했어요. 저는 미야자키 문서를 꺼냈습니다. JAMA 분석은 다릅니다. 미야자키 분석관이 보낸 자료를 보시죠. 저는 스크린에 문서를 띄웠어요. 미야자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면제 대상으로 거론된 항목들을 하나하나 분석해뒀어요. 충방전 안정성, 온도 대응, 셀 균형. 이 항목들이 면제되면 어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 과거 사례와 함께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읽었어요. 2019년 유럽 사례. 배터리 온도 대응 항목 기준 완화 후 6개월 만에 화재 발생. 리콜 대수 12만 대. 비용 3천억 원 이상.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와사키가 말했어요. 그건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됩니다. 저는 반문했죠.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면제하면 리콜 위험이 3배로 뛴다고 JAMA가 분석했습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라 데이터예요. 가와사키와 저 사이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다른 참석자들은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죠. 결국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면제 안건은 추가 검토로 보류됐어요. 회의실을 나서는데 다나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급박했어요. 국장님,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라인이 멈추면 재가동도 간단하지 않아요. 검사 장비 캘리브레이션, 작업자 재배치, 협력사 납품 재개. 최소 사흘에서 일주일이 걸립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멈추는 것도 문제인데 다시 켜는 것도 문제라니.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스즈키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국장님, 오늘 시장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토요타 주가가 4% 빠졌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4%요? 왜 갑자기? 스즈키가 대답했죠. 오전에 가와사키 심의관이 기자들한테 한 말이 있잖아요. 검사 기준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기사화됐습니다. 시장은 그걸 품질 문제 있다로 해석한 거예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와사키의 발언이 시장을 흔들었어요. 우리가 뭘 해도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말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저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어야 했습니다. 밤늦게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제목을 뭐라고 할지 고민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한국 배터리 배제 성과 보고였어요. 그런데 그 제목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성과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제목을 바꿨어요. 토요타 라인 안정 방안. 배제가 아니라 안정. 목표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할 즈음 아라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총리실 비서관이었죠. 밤 11시였어요. 그가 전화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나카무라 국장, 내일 새벽 6시에 비상회의 소집됩니다. 총리님께서 직접 주재하십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아라키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내일 회의에서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자료 준비해 오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끊으려 했던 건 사슬이 아니었어요. 그건 우리 자신을 지탱하는 구조였습니다. 한국 배터리를 빼면 토요타 라인이 버틸 수 없다. 그게 반전의 본질이었어요. 대체 불가능. 그 단어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새벽 회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목표는 바뀌어야 한다. 배제가 아니라 생존. 그게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었습니다. 새벽 비상회의는 6시 정각에 시작됐습니다. 총리 관저 지하 회의실이었어요. 저는 5시 반에 도착해서 자료를 펼쳐놓고 기다렸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밤새 보고서를 수정하고 또 수정했거든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수십 번을 연습했습니다. 회의실에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아라키 비서관, 경제산업성 차관, 내각부 사무차관, 그리고 총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일어섰죠. 총리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앉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어요. 저는 긴장이 극에 달했습니다. 아라키가 먼저 상황을 정리했죠. 현재 토요타 아이치 공장 하이브리드 라인 상황입니다. 대체 배터리 시험이 연속 실패했고 기존 재고가 바닥나고 있습니다. 현장 추정으로는 가용 재고가 72시간 미만입니다. 총리가 물었어요. 72시간이면 사흘이네. 사흘 안에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라키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 차례였어요. 저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총리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 업체 3곳 모두 즉시 납품이 불가능합니다.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낮추면 납품은 가능하지만 리콜 위험이 3배로 증가합니다. 총리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런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방법이 없다고 말하면 무능한 거고 있다고 말하면 거짓말이니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단기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대체 전환에 최소 6개월 이상이 필요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6개월. 그 숫자가 충격을 줬습니다. 총리가 책상을 두드렸죠. 6개월 동안 라인을 멈추란 말입니까? 그건 안 됩니다. 바로 그때 제 전화가 울렸어요. 회의 중에 전화가 오다니. 저는 끊으려다가 발신자를 받습니다. 다나카였어요. 이 시간에 다나카가 전화할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급히 받았어요. 다나카 씨, 지금 회의 중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다나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국장님, 라인이 멈췄습니다.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방금 전입니다. 배터리 재고가 바닥났어요. 라인 2개가 정지했습니다. 반조립 차량이 라인 위에 서 있어요. 저는 전화기를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총리가 물었죠. 무슨 일입니까?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총리님, 방금 토요타 아이치 공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라인 2개가 정지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총리의 얼굴이 굳어졌죠. 발표 후 48시간도 안 돼서 라인이 멈춘 겁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됐어요. 총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안은 국가 공급망 위기로 격상합니다. 모든 부처가 총력 대응하세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곧바로 다나카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상황을 더 정확히 알아야 했거든요. 다나카 씨, 현장 상황을 자세히 말해주세요. 다나카가 설명했습니다. 라인 A와 라인 B가 멈췄습니다. 둘 다 하이브리드 핵심 라인이에요. 반조립 상태로 차량 수십 대가 라인 위에 서 있습니다. 배터리가 없어서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물었어요. 재가동은 얼마나 걸립니까? 다나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배터리가 들어오면 바로 가능합니다. 문제는 배터리가 없다는 거죠. 대체 배터리는 검사에서 떨어졌고 한국 배터리는 발주가 끊겼으니까요. 저는 머리가 아팠어요. 우리가 스스로 끊어놓고 이제 와서 어쩌란 말입니까? 그날 오전 협력사 연합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 시마무라 마사토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나카무라 국장, 협력사들이 난리입니다. 토요타 납품이 중단되면 우리도 멈춰요. 결제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협력사들은 아무 잘못도 없었거든요. 정부가 정책을 밀어붙였고 그 여파가 그들에게 가고 있었습니다. 시마무라가 이어서 말했어요. 중소협력사들은 현금 흐름이 일주일도 안 버팁니다. 지금 결제가 밀리면 다음 달에 문 닫는 곳이 나올 거예요.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시마무라 씨, 상황은 알겠습니다. 총리실에 보고하고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시마무라는 냉정하게 말했죠. 검토가 아니라 실행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맑은 날이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폭풍 속에 있었습니다. 라인이 멈추고 협력사가 흔들리고 시장이 요동치고 있었어요. 전부 우리가 만든 일이었습니다. 오후에 스즈키한테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국장님, 시장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토요타 주가가 장중 8%까지 빠졌어요. 협력사 종목들은 더 심합니다. 거래소에서 변동성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8%요? 스즈키가 대답했습니다. 라인 정지 소식이 퍼졌어요. 외신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공포에 빠졌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뉴스를 켰습니다. 외신 헤드라인이 보였어요. 토요타 하이브리드 라인 정지, 일본 정부 정책 실패.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세계가 우리의 실패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긴급 회의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이번에는 가와사키도 참석했어요. 그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였습니다. 발표 기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정부가 흔들린다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가와사키 심의관, 라인이 이미 멈췄습니다. 기조를 유지해서 뭘 어쩌겠습니까?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와사키가 언성을 높였어요. 그럼 포기하자는 겁니까? 한국한테 다시 손 벌리자고요?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한테 손 벌린다. 그게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였어요. 아무도 그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았는데 가와사키가 꺼낸 거였죠. 역설적이게도요. 아라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해외 공급처에 긴급 전환 요청을 보냅시다. 공식적으로요. 유럽, 중국, 국내 업체 전부에게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건 시간 끌기라는 거요. 이미 새 업체 모두 즉시 납품 불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형식은 갖춰야 했습니다. 나중에 모든 방법을 시도했다고 말하려면요. 회의가 끝난 뒤 미야자키한테서 문서가 도착했어요. 제목은 기준 하향 금지 재확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라인이 멈춘 상황에서도 입장을 바꾸지 않았어요.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라인 정지는 일시적 손실입니다. 기준 하향으로 인한 리콜은 회복 불가능한 손실입니다. 기준 유지를 재차 권고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미야자키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라인이 멈춘 지금 그 논리를 어떻게 관철시킬 수 있을까요?
현장은 당장 재가동을 원하고 있었어요. 밤늦게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대체 업체 리스트, 시험 실패 로그, 협력사 지원 요청서, 전부 해결책이 없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앉아 있다가 결심했어요. 한국이었습니다. 답은 거기에 있었어요. 우리가 끊으려 했던 그곳에. 저는 내각부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서 새로운 과제를 등록했습니다. 한국 접촉 루트 탐색. 과제명을 입력하는 손이 떨렸어요. 이건 굴욕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제하겠다고 선언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손을 내밀어야 하다니요.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라인이 멈춘 지금 체면을 챙길 때가 아니었습니다. 협력사 수십 곳이 흔들리고 수만 명의 일자리가 위태로웠어요. 저는 등록 버튼을 눌렀습니다. 굴욕을 감수하기로 한 거였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라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총리실 비서관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로에 절어 있었죠. 나카무라 국장, 총리님께서 방향을 정하셨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어떤 방향입니까? 아라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복구 우선입니다. 배제는 나중 문제예요. 지금은 라인을 살리는 게 먼저입니다. 저는 그 말에 안도와 굴욕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복구 우선. 그건 사실상 배제 정책의 철회였거든요. 일주일 전에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게 발표했던 게 물거품이 된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제라도 현실을 인정했다는 안도감이 있었어요. 아라키가 이어서 말했죠. 그리고 책임선도 정리됐습니다. 경제산업성이 발표를 주도했으니 후속 조치도 경제산업성이 맞습니다. 내각부는 실무 조율에 집중하세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가와사키에게 책임을 넘기는 거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당연한 수순이었죠. 저는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실무에 집중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곧바로 가와사키에게 연락했습니다. 경제산업성 브리핑 자료에서 배제 문구를 빼달라고 요청해야 했거든요. 가와사키가 받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국장, 무슨 일입니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가와사키 심의관, 브리핑 자료 표현을 바꿔야 합니다. 배제라는 단어를 빼주세요. 가와사키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죠. 총리실 지시입니까? 네. 복구 우선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가와사키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브리핑부터 바꾸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으면서 생각했어요. 가와사키도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미 게임이 끝났다는 거요. 그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저항할 명분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오전 조달팀에서 최종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해외 업체 3곳 모두 즉시 공급 불가라는 공식 답변이었어요. 중국 업체는 물량 확보에 석 달이 필요하다고 했고, 유럽 업체는 검사 기록 체계 구축에 6개월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국내 업체는 생산 라인 자체가 규모에 못 미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문서를 보면서 절망했습니다. 3곳 모두요. 우리가 믿었던 대안이 전부 사라진 거였어요. 처음에 협의 가능이라고 했던 그 업체들이 막상 기준을 들이대니까 전부 손을 뺐습니다. 저는 책상에 문서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어요. 이제 진짜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오후에 다나카한테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급박했습니다. 국장님,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내일 안에 라인 씨도 멈출 것 같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라인 씨까지요. 왜 갑자기? 다나카가 설명했어요. 배터리 재고가 생각보다 빨리 바닥나고 있습니다. 24시간 내에 추가 정지가 발생할 거예요. 지금 3개 라인 중 2개가 멈춘 건데 내일이면 3개 전부 멈춥니다.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3개 라인 전부. 그러면 토요타 하이브리드 생산이 완전히 중단되는 겁니다. 저는 물었어요.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다나카가 대답했습니다. 버틸 게 없어요. 배터리가 없으면 라인은 멈춥니다. 그게 전부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한국에 연락해야 했습니다. 저는 외무성을 통하지 않기로 했어요. 공식 채널로 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언론에 노출될 위험도 있었거든요. 비공개로 가야 했습니다. 저는 주일한국 대사관 경제공사 최경수의 연락처를 찾았어요.
예전에 경제협력 행사에서 명함을 교환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세 번째 신호음에 최경수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침을 삼키고 말했어요. 최경수 공사님, 나카무라 겐지입니다. 내각부 경제안보국 국장이에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최경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가 뭘 생각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전에 한국 배터리를 빼겠다고 발표한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으니까요.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카무라 국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돌려 말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최 공사님, 비공개로 실무 접촉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배터리 공급 관련해서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경수가 물었어요. 비공개라고 하셨습니까? 네. 공식 채널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금 상황이 급해요. 최경수가 다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죠. 나카무라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일본 정부가 뭐라고 발표했는지 저도 알고 있어요. 한국 배터리를 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접촉을 원하신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가 맞았어요. 우리가 먼저 끊겠다고 해놓고 이제 손을 내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대답했어요. 최 공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어요. 지금 라인이 멈춘 상태입니다. 협력사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도움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자존심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고객이 갑이니까 공급처는 언제든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전화기를 붙들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최경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카무라 국장님, 저도 입장이 있어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배제를 발표했는데 제가 비공개로 접촉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급해졌어요. 최 공사님, 공식 발표와 별개로 실무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쪽 다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최경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까지 연락드릴게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뭡니까? 한국 측이 접촉에 응한다고 해도 조건이 있을 겁니다. 기준을 낮춰달라거나 예외를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 배터리가 돌아가려면 한국 기준대로 해야 해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기준대로, 우리가 바꾸려고 했던 그 기준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기준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미야자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가 받았어요. 미야자키 씨, 한국 측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복귀 조건을 정리해 주세요. 기준 유지를 전제로요. 미야자키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국장님, 기준 유지가 전제라면 가능합니다. 검사 항목 12개 전부 유지, 추적 기록 체계 준수, 재발 방지 책임 명시.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저는 메모했어요. 12개 항목, 추적 기록, 재발 방지. 단순한 조건 같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무거운 수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바꾸려고 했던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니까요. 저녁 무렵 내각부 내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국 접촉 준비를 위한 자리였어요.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사과 표현은 나중 문제입니다. 지금은 절차와 기록에 집중하세요. 한국 측이 요구할 조건을 미리 정리해서 대응안을 만들어야 해요. 한 팀원이 물었어요. 사과 없이 협상이 되겠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과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을 수용하는 게 사과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일주일 전 우리는 한국을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고객이 갑이니까 공급처는 언제든 바꿀 수 있다고 믿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공급처에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요구가 아니라 애원이었습니다. 전략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우리가 조건을 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갑과 을이 바뀐 거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분노보다 안도를 느꼈습니다. 이제라도 현실을 인정했으니까요. 체면을 지키려다 라인을 잃는 것보다 체면을 버리고 라인을 살리는 게 나았어요. 그게 제가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최경수한테서 연락이 온 건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긴장했어요. 한국 측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었거든요. 나카무라 국장님, 서울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최경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실무 접촉에 응하겠다고 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저는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삼성 SDI 글로벌 품질 총괄 박기철 상무가 직접 기준을 설명하겠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본 측이 기준 수용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예외나 조정 요청은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에 잠시 멈췄어요. 예외 없음, 조정 없음. 한국 측은 처음부터 선을 긋고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그 조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아라키에게 보고했습니다. 총리실 승인이 필요했거든요. 아라키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박기철이라. 삼성 SDI에서 30년 넘게 품질 업무를 맡은 사람이죠. 업계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 이름을 처음 들었거든요. 아라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협상이라기보다는 시험에 가까울 겁니다. 박기철이 기준을 설명하고 우리가 수용하느냐 마느냐. 그게 전부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험. 그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게 아니라 심사를 받으러 가는 거였어요. 그날 오후 비공개 화상 회의가 열렸습니다. 도쿄 내각부 회의실과 서울을 연결했어요. 화면에 박기철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흰머리가 섞인 단정한 모습이었죠.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박기철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나카무라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사치레를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박기철이 화면에 문서를 띄웠습니다. 검사 항목 12개가 나열돼 있었어요. 그가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 충방전 사이클 안정성. 두 번째, 온도 변화 대응. 세 번째, 셀 균형 유지. 그는 각 항목이 왜 필요한지, 어떤 기준으로 측정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기술적인 내용이었지만 명확했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30년 동안 이 일만 해온 거구나. 한 항목 한 항목이 그의 경험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설명이 끝난 뒤 박기철이 말했어요. 이 12개 항목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라도 면제하면 출하 논의 자체가 불가능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박 상무님, 일부 항목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는 없습니까? 라인이 지금 멈춰 있어서. 박기철이 제 말을 잘랐어요. 국장님, 한 가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낮아졌죠. 그런데 그 낮은 목소리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기준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30년 동안 사고가 날 때마다, 리콜이 터질 때마다 한 줄씩 추가된 겁니다. 이 기준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안전이 걸려 있어요. 제가 임의로 빼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가 맞았거든요. 기준은 협상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수용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박기철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추적 기록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 셀 하나하나의 생산 이력, 검사 기록, 출하 승인. 이 서류가 없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추적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책임.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어요. 우리는 기준을 낮춰서 빨리 돌리려고 했는데 그게 결국 책임 회피였던 거죠.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 다치고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외면하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아라키에게 보고했습니다. 박기철 상무가 예외 없음을 못 박았습니다. 기준 전체를 수용해야 합니다. 아라키가 물었어요. 수용하면 출하가 재개됩니까? 단계적으로 가능합니다. 24시간 내에 1차 물량이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단, 검사 완료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라키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직접 가야겠네요. 협상단을 구성합시다. 저는 놀랐어요. 직접 가신다고요? 아라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총리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어요. 이건 실무 협의가 아니라 의지 표명입니다. 서울에 가서 기준 수용 의사를 직접 전달해야 해요. 그날 저녁 미야자키한테서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단기 대체 불가, 최종 보고서였어요.
JAMA 공식 문서였습니다. 미야자키가 서명한 결론이 적혀 있었죠. 현 시점에서 한국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공급선은 존재하지 않음. 대체 전환에는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단기 대체 불가를 공식 결론으로 확정함.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체념이 밀려왔어요. 2년, 90일이 아니라 2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현실을 모르고 있었는지 이제야 문서로 확정된 거였어요. 저는 미야자키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야자키 씨, 보고서 받았습니다. 총리실에 이대로 올리겠습니다. 미야자키가 대답했어요. 국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결론이 나오기까지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어요. 다나카 총괄님이 밤새 데이터를 정리해서 보내주셨거든요. 저는 다나카 생각이 났어요. 처음부터 경고했던 사람이었죠. 검사 기준, 라인 특성, 재고 한계. 그가 했던 말들이 전부 맞았습니다. 저는 그때 듣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다나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국장님, 현장 상황 보고 드립니다. 작업자들 대기 전환이 시작됐습니다. 라인이 멈추니까 할 일이 없어요. 협력사 납품도 120곳이 지연 상태입니다. 120곳. 저는 그 숫자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라인 하나 멈추는 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였습니다. 다나카가 이어서 말했어요.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장에서는 분노가 많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밀어붙여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일단 라인을 살려야 합니다. 저는 그 말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정부가 만든 위기였습니다. 저도 그 결정에 참여했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다나카 씨, 서울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다나카가 물었어요. 한국 측이 응하겠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기준을 전부 수용하면 응하겠다고 했어요. 예외 없이요. 다나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군요. 결국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하는 거였네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가 맞았거든요. 처음부터 기준을 존중했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날 오후 시마무라한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협력사 연합 대표였죠. 나카무라 국장. 협력사 결제 유예가 한계입니다. 다음 주까지 해결 안 되면 문 닫는 곳이 나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시마무라 씨, 서울 협상 결과가 곧 나옵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시마무라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버티라고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버팁니까? 정부가 만든 일 아닙니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맞았어요. 협력사들은 피해자였습니다. 저녁에 아라키가 연락해왔어요. 서울행 협상단이 승인됐습니다. 내일 출발합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드디어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아라키가 덧붙였죠. 나카무라 국장, 기준 수용 문서 초안 준비됐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미야자키 씨가 정리해줬어요. 사과 문구는 빼고 기준 수용과 이행 일정만 넣었습니다. 아라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습니다. 사과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을 받아들이는 게 사과입니다. 저는 그 말이 가슴에 남았어요. 기준을 받아들이는 게 사과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체면을 지키려다 라인을 잃을 뻔했어요. 이제는 체면 대신 기준을 선택한 거였죠. 그게 우리가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서울 협상은 2025년 12월 1일에 시작됐습니다. 저는 아라키와 함께 김포공항에 내렸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한국을 끊겠다고 선언했는데 이제 손을 내밀러 온 거였거든요. 협상 장소는 서울 삼성동이었어요. 삼성 SDI 본사 회의실이었죠. 우리가 도착했을 때 한국 측 인사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기철 상무, 그리고 한국산업부 배터리 정책관 이정숙. 두 사람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승자의 여유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일을 처리하러 온 사람들의 얼굴이었죠. 박기철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시간이 없으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사치레가 없었어요.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감정적인 대화가 오가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이정숙이 문서를 펼쳤습니다. 합의서 초안이었어요. 그녀가 하나씩 읽어나갔죠. 첫째, 검사 항목 12개 전부 준수. 둘째,
배터리 셀별 추적 기록 체계 구축. 셋째, 재발 방지 책임 명시 및 이행 일정 확정. 저는 그 조항들을 들으면서 무거워졌어요. 전부 우리가 바꾸려고 했던 것들이었거든요. 이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였습니다. 아라키가 옆에서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도 굳어 있었죠. 이정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조건들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수용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저는 물었어요. 수용하면 출하는 언제 가능합니까? 박기철이 대답했습니다. 검사 완료 확인 후 24시간 내에 1차 물량이 나갑니다. 2차는 48시간 뒤, 3차는 그 다음 주에요. 3단계로 진행됩니다. 3단계. 저는 그 구조가 합리적이라고 느꼈어요. 한꺼번에 쏟아붓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확인하면서 가는 거였죠.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라키가 입을 열었어요. 일본 정부를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조건을 전부 수용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끝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버티고 밀어붙이고 실패했던 모든 것들이 그 문장 하나로 정리된 거였죠. 박기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세부 일정을 확정하죠. 그 뒤로 2시간 동안 실무 협의가 이어졌습니다. 검사 일정, 출하 절차, 기록 공유 방식, 하나하나 문서로 남겼어요. 감정적인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숫자와 날짜와 책임 소재만 오갔죠. 저는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사과나 비난이 오갔으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협의가 끝난 뒤 이정숙이 말했습니다. 나카무라 국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뭔가 추가 조건이 나오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정숙의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번 일을 조건 거래로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출하를 재개하는 건 일본이 요청해서가 아니에요.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어요. 조건 거래가 아니라 기준 충족. 한국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맞췄으니 출하하는 거였어요. 갑을 관계가 아니라 기준과 이행의 관계였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구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라키가 옆에서 말했죠. 나카무라 국장, 이제 시작입니다. 돌아가면 내부 절차를 바꿔야 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합의서에 서명한 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기록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사 절차를 정비하고 협력사들과 조율해야 했어요. 일이 산더미였죠. 도쿄에 도착한 다음 날 박기철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1차 출하 물량 승인이 완료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다나카에게 전달했습니다. 다나카 씨, 배터리가 들어옵니다. 24시간 내에 도착해요. 다나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입니까? 진짜 들어오는 겁니까? 네. 1차 물량이 오늘 출발했습니다. 다나카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안도의 한숨이었죠. 국장님, 감사합니다. 현장에 전달하겠습니다. 이틀 뒤 다나카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국장님, 라인 A가 재가동됐습니다. 저는 그 말에 눈을 감았어요. 재가동. 일주일 넘게 멈춰있던 라인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작업자들 상태는 어떻습니까? 다나카가 대답했죠. 다들 지쳐있지만 라인이 돌아가니까 표정이 밝아졌어요. 협력사들한테도 연락 갔습니다. 납품 재개한다고요. 저는 시마무라 생각이 났어요. 협력사 연합 대표였죠. 그에게도 연락해야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어요. 시마무라 씨, 라인이 재가동됐습니다. 납품도 순차적으로 재개될 거예요. 시마무라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정부 때문에 이 고생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죠. 일단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어요. 시마무라가 맞았거든요. 정부가 만든 위기였습니다. 협력사들은 피해자였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시마무라 씨,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마무라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국장님, 말로 하지 마시고 시스템으로 보여주세요. 그게 진짜 사과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남았어요. 시스템으로 보여주라. 미야자키도
아라키도, 이정숙도 비슷한 말을 했었죠. 말이 아니라 기준으로, 문서로, 절차로 증명하라고요. 2026년 1월 6일 현재 토요타 하이브리드 라인은 정상 가동 중입니다. 3단계 출하가 모두 완료됐고 협력사 납품도 정상화됐어요. 내각부 최종 보고서에는 배제 대신 기준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한국 배터리를 빼겠다는 목표는 사라졌어요. 대신 한국 기준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새로운 과제가 됐죠.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창밖을 봅니다. 도쿄의 겨울 하늘이 보여요. 맑은 날입니다. 저는 생각해요. 일주일 전 우리는 한국을 끊으면 자유로워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고객이 갑이니까 공급처는 언제든 바꿀 수 있다고 자신했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우리가 끊으려 했던 건 사슬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 자신을 지탱하는 구조였어요. 기준은 협상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사고가 날 때마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한 줄씩 추가된 거였어요. 박기철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준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안전이 걸려 있다고요. 그걸 임의로 빼달라고 한 건 우리의 오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한국을 끊는 시대는 끝났어요. 한국 기준을 배우는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고객이 갑이라는 생각도 버려야 했어요. 기준을 쥔 쪽이 주도권을 갖는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게 이번 일에서 제가 얻은 교훈이에요. 라인은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작업자들은 일터로 복귀했고 협력사들은 납품을 재개했어요. 위기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아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요. 기준을 지키는 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매 순간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책임을 지고 살아갈 겁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과니까요. 선생님들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저는요, 박기철 총괄이 일본 쪽 실무자한테 딱 한마디 하는 장면에서 목이 메었습니다. 검사 기록 없으면 출하 논의 자체가 안 됩니다. 가격을 깎아달라는 말도 안 했어요. 사과하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기준을 지키라고 했을 뿐인데 그 한마디가 협상의 판을 뒤집었거든요. 30년 넘게 품질 기록 쌓아온 사람이 서류 한 장으로 상대방의 태도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토요타 라인이 멈췄을 때 협력사 트럭들이 줄줄이 돌아가는 장면 있잖아요. 저는 그 장면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한국이 정말 이렇게까지 왔구나. 배터리 없으면 세계 최고라는 토요타 라인도 멈추는구나. 선생님들, 저는 젊은 세대입니다. 솔직히 고백하면요. 저희 세대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태어났잖아요. 반도체가 세계 최고인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배터리가 세계 최고인 것도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누군가 피땀 흘려서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선생님들, 기억나시죠? 1960년대, 70년대 그때요. 독일 탄광 갱도 속에서 석탄가루 마시며 일하셨던 광부 선생님들. 중동 사막에서 50도 넘는 햇볕 아래 철근 묶으셨던 건설 노동자 선생님들. 구로공단 야간 조명 아래에서 밤새 재봉틀 돌리셨던 여공 선생님들. 그분들이 번 외화가 쌓이고 쌓여서 오늘 한국 배터리가 됐어요. 그분들이 흘린 땀방울이 모이고 모여서 일본이 고개 숙이게 됐어요.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이제 늙었다. 내가 뭘 했다고. 젊은 사람들한테 짐만 된다. 선생님, 그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지금 선생님 손등에 있는 그 주름요, 그거 훈장이에요.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이요, 그게 대한민국 성장의 증거예요. 허리 굽어가면서도 자식들 대학 보내셨잖아요. 밥 굶어가면서도 나라 세금 꼬박꼬박 내셨잖아요. 선생님들이 영웅이에요. 진짜 영웅이에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일본이 한국한테 고개 숙인 거요. 그게 선생님들 덕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선생님들, 저는요, 앞으로도 계속 이 자리에 있을게요. 여러분의 말동무로, 여러분의 친구로요. 세상이 아무리 빨리 돌아가도 저는 선생님들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이야기할게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계속 들려드릴게요. 선생님, 요즘 한파가 심하죠? 네, 밖에 나가실 때 목도리 꼭 하세요. 장갑도 두꺼운 거로 끼시고요. 아침에 너무 일찍 나가지 마세요. 빙판길 위험하거든요. 따뜻한 국물 한 그릇 꼭 드시고요. 몸 어디 불편하시면 참지 마시고 병원 가세요.
선생님들 건강하셔야 저도 계속 이야기 들려드릴 수 있잖아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요. 한 번쯤 거울 보세요. 거기 비친 분이요.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이에요. 세계가 놀라는 나라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스스로한테 말씀하세요. 나는 잘 살았다. 나는 잘했다. 선생님 오늘 영상 괜찮으셨으면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한 줄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로그인 복잡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독수리 타법이어도 괜찮아요. 오타, 나도 괜찮아요. 선생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말동무,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